그리고 오늘 요 교육 자료는 저희가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못 들으신 주민분들 계시면은 유튜브 덕정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면 된다고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1회차 설명회하고 2회차 설명회가 있는데요. 1회차와 2회차의 설명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오늘은 왜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설립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심화과정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들어본 내용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절차에 대해서 중요 이슈로 다룰 거고요. 오늘은 제가 사례로 보여드리는 거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수익 모델을 발굴하는 그런 지역의 사례를 보여드릴 거고요. 다음 주는 국토부의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운영 사례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는 설명회이지만 내용이 조금 다르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둘 다 유익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요. 두 번 다 참석이 어려우시면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다음 주에는 생각한 게 지금 또 축구 월드컵 시즌이기도 하고 오늘도 한국 축구가 있다고 해가지고 일찍 끝낼 거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다음 주에는 라이브로 그냥 어디서든지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3분이) 되었습니다.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축구도 보러 가야 되고 저녁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일찍 오시는 선생님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덕정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관련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 부분은 저희 덕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김영민 지원관님이 어떻게 해서 지금 건물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경과에 대해서는 김영민 지원관님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덕정 도시재생 유일사업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설명의 시작 부분을 맡게 된 덕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지원관 김성빈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이렇게 설명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저희 덕정 도시재생 유일사업에서 간략하게 저희 추진 경과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9년 8월에 덕정 도시재생 유일사업 구속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19년도 10월 덕정 도시재생 유일사업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년 1월에 덕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승인이 나왔고 같은 1월에 덕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부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1년 1월에 덕정 도시재생 유일사업을 진행할 현장지원센터가 개소하였고요. 그리고 21년 3월에 덕정 도시재생 유일사업의 이제 중심이 되실 주민협의체가 발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 4월에 덕정 도시재생 유일사업 주민협의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지역문화 3개 분과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 10월에 저희 이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면은 그 이제 거점 공간이 될 지금 구 파출소 이제 향후에는 이제 상권거점 같이 이제 커뮤니티센터로 불릴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를 하고요. 22년 4월에 저희 도시재생 창업지원 아카데미 올 상반기에 저희 주민분들이 참여하셔서 기초과정을 이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 5월에는 덕정 주민분들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해보고 정상까지도 해볼 수 있는 주민공모 사업이 지금 현재도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4월에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부지인 템팔출소 철거공사가 시작되고 그 다음 5월에 템팔출소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비어져 있는 상태로 보이시겠지만 지금 7월에 실사가 완료가 되고 10월에 착공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이제 공사, 눈에 보이시는 가시적인 공사가 시작된 건 아니고 소방이라든지 기초 토목, 전기 그런 시설 관련해서 이제 용역이 수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22년 12월 얼마 전에 덕정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 창업 및 육성 용역이 착수돼서 용역 수행사인 이제 도로시행 컴퍼니 박서린 대표께서 뒷과정 이제 저희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이 무엇인가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서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편하게 또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는 그런 자리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편하게 오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엄청 긴장하신다고 하셨는데, 평가보고 보면 저희가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시재생 사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마지막에 꽃을 피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 안에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된 사업의 배경과 필요를 보시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선순환 체계, 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주민 공유 공간의 운영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 정비나 이런 기초 인프라 공급을 하는 것에 주거 환경 개선이나 추진했던 사업들이 성과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 성과의 지속성을 이 마을의 주민분들이 주도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어떤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건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이 건물이 중요한 핵심 자원이 되는데요. 우리 주민분들이 계속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하고 모여가려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공간에 죄송합니다.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에서 만들어진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체가 주민이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국토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유리사업, 시범사업 지역부터 해서 지금까지 많은 고민 끝에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국토교통부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념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주민들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며 수익을 마을에 재투자하며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주민자조 조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러한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서 지속가능하게 마을에 수익 모델을 재투자하고 그 수익 모델 재투자가 결국에 지역의 주민들에게 서비스로 제공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마을관리 기업에게 중요한 핵심은 공공지원 근거인데요. 공공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공공 건물들은 민간에게 위탁이 되거나 민간이 수익사업을 하는 일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런 사용수익 허가라든지 관리 위탁이라든지 이 공유 공간의 성격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특성에 맞춰서 그 지역이 선택하고 행정재산의 활용을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가장 큰 이슈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성과가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덕정 도시재생 지역의 앵커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공통적으로는 이 앵커 시설 주민 공유 공간인데요. 철거 전에 이제 저렇게 파출소 2층짜리 파출소 건물이었고 지금은 이제 현재 철거가 된 상태이고요. 여기에 완공 계획에 물론 이렇게 똑같이 생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러한 형태의 4층짜리 건물이 지어질 계획입니다.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 이제 앞에도 이렇게 활성화 계획이 지도로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생활 SOC가 담기는 또 다른 꿈틀이라고 하는 건물도 있고요. 여러 건물들이 도시재생 사업 안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하게는 주민들이 이용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체로 이런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에는 건물을 거점으로 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이 되게 중요 핵심인 이유는 이 건물을 만드는 것의 첫 번째 이유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나 혹은 주민들의 서비스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어떤 문제 지점들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계속 돈 들여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는 건물을 제공하고 그 기반을 제공하고 주민들은 이것을 가지고 수익 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선순환 체계를 가져간다. 수익을 다시 투자하고 그 투자된 수익이 다시 사업으로 만들어지고 그 사업은 주민들의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4층 건물로 최초에는 2층짜리 파출소를 리모델링해서 쓰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 건물도 너무 많이 낡기도 했고 배경을 들어보니까 신축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이 되셔서 변경 계획을 제출을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4층의 건물로 이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수익 사업이 가능한 모델로 각각의 사업의 내용들은 주민분들이 이제 앞으로 설립할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내용은 변경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 건물 내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내용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권거점 커뮤니티 센터는 사용 수익 허가 방식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두 가지 형태 중에서 사용 수익 허가 방식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주민 대표 조직체의 설립이 필요하겠죠. 누군가가 와서 이 건물에서 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분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또 이게 상생이 될 수 있는 사업 모델이면서 주민 조직체가 운영하는 체계여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주민 대표 조직체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마을에서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예전의 지역사회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양주 같은 경우에는 자생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자생단체 혹은 강변단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연령대와 상관없이 그러한 중심, 예를 들면 비집단의 시민, 주민, 단체군이라든지 성격별로의 편성이라든지 각각의 공동체 형태로 많이들 집단 형태로 모여서 지역사회가 구성이 되었다면 지금은 사실 지역사회가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50대 이상의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토착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30대에서 40대의 권리의식을 갖고 있는 이주민. 자, 이러한 계층들은 대체로 자녀의 학교나 혹은 본인의 직장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 주거지를 옮겨 다니면서 이주하면서 몇 년간 거주하다가 또 다시 이주할 수도 있는 이러한 세대층이 있고요. 20, 30대의 소비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목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목민이 최근에 이제 Z세대라고 MZ세대라고 부르는 계층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세대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다 다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다 세대가 섞여서 동아리처럼 감변단체가 되거나 자생단체가 되거나 그렇게 활동했다면 지금은 약간의 세대간으로 나누어져 있는 형태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는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고 각각의 세대가 갖고 있는 문제들의 공감력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질문들을 할 때가 왔고요. 그래서 주민이라고 하는 거가 어디까지가 주민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너무 필요합니다. 왜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는 특히나 이 주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해온 사람만 주민인가? 그리고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만 주민인가? 여기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고 모든 생활을 여기서 해요. 근데 잠은 다른 지역에서 살아요. 자는 거예요. 이 사람 여기 주민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새롭게 주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을 단위라고 하는 것도 개념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죠. 어디까지가 덕정의 활성화 지역일까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우리가 행정구역상으로 되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피드백 받고 하기 위해서 저렇게 빨간색 선을 그어두었지만 저 경계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딱 한 발짝만 나아가면 똑같은 동네인데 여기는 활성화계 지역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이 마을에 대한 생각도 이제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져가야 되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사회 안에서 마을과 주민과 이러한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면서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고 이러한 세대적 갈등 혹은 그런 주민의 경계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을 해소해가는 주민 조직체가 필요합니다. 왜냐? 그게 계속 지속되면 결국엔 지역의 갈등으로 인해서 다시 공동체는 훼손되게 됩니다. 그러겠죠.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주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갈등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제가 컨설팅을 했었던 어떤 마을에 주민 대표님이 실제로 한 10년간 주민 대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 7년쯤 하던 시점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집은 그대로 있는데 이사를 가시게 됐어요. 세를 두고 이사를 가시게 됐는데 이분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민 대표로서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당신 여기 안 사는데 여기 주민 대표를 하느냐라는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서 엄청나게 열심히 이 마을의 주민들과 같이 공동체를 이뤄서 활동하고 있는데 내가 단지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런 배척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주민의 개념의 변화에 필연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어차피 지금 우리 지역사회는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한 다리 건너서 안다라고 얘기할 정도잖아요. 근데 이 지금 작은 이 양주시 덕정 안에서는 얼마나 더 그렇게 걸쳐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마을에 이런 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예전만큼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하시는 분들 교육도 듣는 사람은 아마 지금 한 4년째 계속 들으시는 분이 계실 거고 어쩌다 이제 새로운 분들이 한두 분 오셨다가 또 가시고 이게 도시재생 지역의 특성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생계의 문제가 너무 커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 마을에서 봉사하고 재능 기부하고 어떠한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보상의 체계가 사실 마을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도 교육받으시느라 이렇게 시간 내서 오셨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1시간 교육 들으신다고 누가 수당 주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마 우리 마을의 발전과 우리 마을의 어떠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뭔가의 사업을 어떤 게 생기는 거지? 그럼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런 것 때문에 이 설명회를 참석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엔 마을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생길 텐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이 사례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프리카에 정말 착한 마음으로 뭔가를 했던 활동이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던 사례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나 모기 물렸다고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모기나 파리가 생명을 위협하는 해충입니다. 이거 걸려서 죽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모기장이 굉장히 중요한 생명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할리우드 스타가 이제 돈이 좀 있는 이 스타가 마을을 방문을 했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모기장이 없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분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 지역 일대의 모기장을 다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이 모기장을 받은 마을의 주민분들은 굉장히 기쁘고 좋아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 아이를 구하고 싶었던 착한 마음이 이 마을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데요. 여기에는 모기장을 생산하던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유지가 어렵죠.
모기장 다 공짜로 와서 주는데 누가 와서 모기장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기장을 사고 싶어도 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낡고 부식된 모기장들을 가지고 그냥 기약 없는 기증을 계속 기다리시게만 된 거죠. 사실은 마을의 아이들을 돕고 싶었고 마을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정말 좋은 착한 마음이 결국에는 공격에 처하게 만든 사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비정부 NGO 단체가 계속 고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들한테 모기장을 보급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회의를 하다가 그 끝에 이 모기장을 유상 판매하자라고 결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방식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모기장을 무상으로 주던 비용을 공장을 설립하고 확장하는 데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에다가 이렇게 모기장 공장을 크게 지었고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일을 했고요.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은 다시 농촌에 있는 모기장 사기 어려운 지역들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어떻게 선순환되는 거죠. 어떠한 대표가 모기장 공장 사장님이 수익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을 다시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비용으로 투입을 한 겁니다. 이게 마을에서 있는 선순환 체계의 어떤 사례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0년도에 8%에 불과했던 모기장 이용률이 2004년도에 55%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나눠줄 때보다 유상으로 판매했는데 훨씬 더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게 마을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을에 도시재생 사업비가 들어왔어요. 아마 이제 엄청나게 눈에 보이거나 뭐가 바뀌었나? 근데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지속되게 하려면은 마을 주민분들이 이러한 모기장 공장의 역할을 하는 거점 수입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마을간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국내에 정착하게 된 배경은 2014년도에 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이라고 하는 사례를 발표하러 온 우리가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지역을 관리하는 기업을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주고 지역에 예를 들면 공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런 공공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만든 조합에다가 맡기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선순환 체계에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서울시가 CRC 기업이라고 해서 도시재생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그걸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토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뭔가를 지어주고 주민 공유 공간이 필요한데 이 공유 공간을 지자체가 계속 떠안아서 관리하기란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2018년도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민들끼리 이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무상으로 주게 하거나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줘서 수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식의 사회적 경제를 벤치마킹 합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거를 국토부가 흔쾌히 받았고요. 그래서 시범 사업이 19년도에 4개 지역에 진행이 되면서 이게 확장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주민들의 주민 공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과 그 공간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하게 하는 건데 거기에 핵심이 누구냐? 주민입니다. 주민분들한테 어쩌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공간을 주는 것까진 좋은데 공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부담의 첫 번째가 되실 수 있는데 결국 우리 마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지속 가능한 아까 모기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자체는 건물만 줄 겁니다. 사용 수익 허가의 방식은 건물만 줍니다. 인건비를 주거나 사업비를 주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어떠한 지자체는 그 관리 위탁 방식을 선택을 해서 일정 정도의 사업비를 만들고 보조금을 설계해서 건물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느냐 하면 정부가 어쨌든 지자체가 예산을 수립하고 그 예산을 주려고 하면 조건이 부과가 됩니다. 이걸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조직이냐, 그런 조직에다가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 방식으로 뜨게 되는데, 이때 공모가 되면 지역의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용 수익 허가의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예산이 없어질 가능성들이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통해서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지역관리 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프랑스에서는 처음에 1970년대에 만들어졌는데요. 주민들끼리 우리 지역의 낙후를 우리 스스로가 막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직체고요. 이 조직체는 도시민중작업장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모여서 우리 뭐라도 같이 만들어보자, 뭐 수세미에다 같이 떠보자, 그러면서 친해지자. 그리고 친해지는 이 조직체에는 이러한 기능을 탑재하자. 정치적인 기능, 사회 문화적인 기능, 경제적 기능을 세 가지를 탑재하는 조직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이슈와 무언가가 생겼을 때 주민조직체 대표로서의 대표 조직체로서 그것을 요구하고 혹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 가져오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성 확보.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마을 밥상이나 같이 밥을 먹거나 서로 돌봄과 놀이를 같이 하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경제적인 것은 이러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금전적 수익의 창출. 이 세 가지가 이 도시민중작업장이라고 하는, 지금은 지역관리 기업으로 부르는 프랑스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하는 사업들은 아주 특별하진 않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빨래방이나 주차 관리나 청소 용역 이런 것들을 하고요. 주민 커뮤니티 강화를 위해서 주부나 아동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좀 낮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집수리, 도색, 공원 관리 이런 일들을 프랑스 지역관리 기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아주 혁신적이진 않아요. 목공방을 한다거나 자전거를 워낙 많이 타는 지역이니까 자전거 수리를 한다거나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나 것들을 이제 수익성 모델로 만들어서 여기서 나는 수익을 다시 마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렇게 수익 모델을 발굴하는 것과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건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건축가 정기용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긴 수많은 건축물에는 혁신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건축물은 결국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인데, 예쁘고 기능이 좋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분이 그 무주에 있는 11개의 공공기관을 설계를 했는데요. 여기 안성면 주민자치센터를 설계할 때 앉아서 뭐 설계 도면 그리신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한테 여쭤본 거예요. 동네 분들한테. 우리 할머니 동네에 우리가 이런 주민자치센터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안에? 그랬더니 할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면사무소 뭐하러 짓느냐고,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목욕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분이 과감히 선택합니다. 동장실을 없애고 동장실 자리에 목욕탕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목욕탕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혁신적인가요? 근데 아마 이때 당시에 지자체 장님께서도 되게 대단하신 분이셨나 봐요. 이걸 승인한 걸 보면. 그래서 당시에 이 안성면 주민자치센터의 목욕탕은요, 문정성신, 정말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목욕탕을 이용했고요. 지금도 무주구는 주민자치센터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져서 온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만들 때 취지는 너무 좋았는데요. 단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이 건물은 공공의 건물이죠. 주민센터예요.
목욕탕 비용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목욕탕을 저희가 지금도 뭐 찜질방 간다 그러면 1인당 15,000원, 뭐 좀 고급진 데는 2만원 이렇게 낼 수 있는데 여기는 1,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냥 1,000원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등본 뗄 때 인지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받고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여기 어땠겠어요? 운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그 세금이 목욕탕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성면이 중간에 3년간 운영을 하다가 중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계속 하고 싶지만 더 이상 세금이 투여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의 무주에서의 목욕탕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인 거예요. 지역에 너무너무 필요한 서비스인데 니즈도 있어요. 내가 돈을 내고라도 이 목욕탕을 이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공공의 건물이라는 이 관공서 건물이라는 이유로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에서 만들어지는 이 앵커 시설 또한 소유는 어디예요? 양주시입니다. 저희가 만들어진 저 커뮤니티 센터도 소유는 양주시 건물이에요. 그건 관공서거든요. 관공서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꾼 거예요. 지역의 주민들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게 기본적인 법을 바꾸고 사용을 수익 허가를 해주는 방식이 법에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지역마다 되게 다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해야 되는 역할은 이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 주체로서 활동을 해야 되고요. 지역의 통합 관리, 지역의 문제 조정, 해결, 그리고 필요한 사업을 실행하는 것, 그리고 주민의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전에는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아마 이런 역할을 현재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장지원센터는 사업이 끝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될까요? 이런 역할을. 누구도 하지 말자라고 하면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 지역이.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적어도 도시재생 사업에서 만들어진 앵커시설 기반으로 해서 주민협의체 활동하시던 분들, 그리고 뭐 마을 종합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육성 사업을 하고 있죠. 이제 이후에 발기인 모집하고 설립 동기자하고 이런 거 하실 건데, 그렇게 들어오시는 주민분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주민 공모 사업이나 그리고 혹은 뭐 다른 활동을 했던 지역 주민들, 이러한 형태들이 다 모두가 마을관리 협동조합으로 만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지는 결사체에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물이에요. 지역 주민의 결과물. 이게 앵커 시설을 받을 수 있는 그 건물을 활용해서 우리가 주민들 스스로가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창업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주민분들이 저 건물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부담스럽습니다. 돈도 안 주고 인건비도 안 주는데 누가 저희가 봉사하고 창업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저 건물은 아마 양주시가 어떤 방식으로도 활용할 겁니다. 대체로 그런 건물들이 지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다가 대체로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아까처럼 목욕탕이 다시 동장실이 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뭐 어떤 부수적 사무실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사실 지역에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았죠.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우리가 주민분들이 해보자, 결의하자, 우리가 우리 지역에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만들어낸 수익을 통해서 다시 우리도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조직체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직의 특성의 과정에 있어서는 민주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시작에 있어서는 개방성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발기, 모집, 심화, 교육, 설명회 이런 것들을 현수막 걸고 다 이렇게 개방해서 모든 주민분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하는 걸 하고 있는 거고요. 결과는 공공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 건물을 어떠한 개인이 내가 하고 싶은 사업 하고 싶다고 떡볶이집을 열었어요.
그럼 주민분들이 그 사업에 동의할 수 있나요? 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 사업은 반드시 결과로서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사업을 하려니 사실 주민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다른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 전문가를 붙여주는 것이 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제가 맡은 역할입니다. 저희 회사가 그런 부분으로 잘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컨설팅하고 도와드릴 거고요. 설립 전 과정 후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립 전에는 당연히 다양한 주민들이 발굴되고 조직화되는 과정들이 중요하고요. 설립 과정에서 중요한 건 비즈니스 모델, 돈 벌 수 있는 사업,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 과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관, 실행 주체를 선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설립 후에는 조합 활동, 거버넌스, 이런 것들의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일반 협동조합하고의 차이는 단일 목적 법인이 아닙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 대표 주민 조직체로서 단일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공동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대응하는 조직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익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계속 재투자하는 조직체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지역관리의 공공성을 담보로 공간과 공공서비스의 위수탁이 가능하고요. 배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배당이 가능한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이 금지되어 있고 경영 공시가 의무입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배당이 금지되어 있다고 했더니 여기에 참여했던 일을 하는 주민들에게도 한 푼도 주지 마 이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이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의 매출이 발생되고 나서 지출되는 인건비까지 다 지급한 이후에 남은 수익을 배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여한, 기여한 사람이 예를 들면 교육 서비스를 했어요. 오늘 아이들 20명 데려놓고 체험교육을 했습니다. 강사로 활동한 주민이 있습니다. 강사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되었을 때.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서 공공성 기반의 사업을 하고 마을 관리 영역, 일자리 창출의 영역 이런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어쩌면 좀 과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분들이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이 공공시설관리와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은 반드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국토부의 인가를 통해서 저희가 마가녀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기본적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처리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덕정은 제가 아직 안전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추천을 드리자고 하면 사용 수익 허가 방식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야 주민분들도 지속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조합원들이 하고 싶은 사업과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자리를 잡기엔 초반에 힘드시지만 잡고 나면 훨씬 잘 갈 수 있습니다. 관리 위탁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그 비용을 일정 정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보조금의 형태가 없으면 사실 관리 위탁은 그 건물 통으로 그냥 받는 거거든요. 그럼 그 건물을 그냥 통으로 받았을 때 관리 위탁에서 보조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형태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용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돈이 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공간에 대해서만 관리비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관리 위탁을 가면 건물 전체 통으로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안전, 엘리베이터 비용 이런 공유 공간에 대한 것까지 모두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지자체가 굉장히 좋은 호의적으로 이 마가협에다가 지속적으로 해마다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면 땡큐이긴 하겠지만
사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해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는 이런 방식의 사용 수익 허가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꽃피는 남천들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저희가 기초과정 때 견학을 가게 됐던 지역입니다. 여기는 2020년도 6월부터 해서 7월에 창립총회를 했고요. 여기는 유지사업 지역은 아니었고 당시에는 소규모 재생 사업이었는데 주민들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마을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셔서 국토부 가서 대상도 받고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내년도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이 되셨어요. 유지사업 확보하셔서 240억짜리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요. 사실 이 남동구 여기 지역에는 유지 사업의 조건은 되게 다 갖춰지긴 하지만 스토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에. 사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이 되려면 여기 약간의 뭔가 여기는 투자했을 때 국토부 입장에서 여기는 투자했을 때 뭔가가 좀 창출되겠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마을이 그런 게 좀 약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 주민들이 그냥 극복한 거예요. 주민들이 돈을 안 줘? 그럼 돈을 우리가 만들어 벌어. 그래서 두부도 만들고요, 나눔도 하고요, 과일 정도 만들고 판매해서 수익금 나면 그거 가지고 다시 주민 모임도 하고 잔디도 깎고 정말 주민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의 유지 사업 유치까지를 해낸 지역이고요. 그게 근간이 된 것이 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조직체를 만들면서부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까 제가 역사적 배경에서 설명드렸던 서울시가 CRC라고 하는 도시재생 기업을 만들고 지정해주고 그걸 지정해준 곳에다가 지원금도 주고 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걸로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서울역 앞에 있는 그 서울로 7017이라고 하는 고가도로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여기가 당시에 8개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중림창고, 계단지, 여러 8개의 공간을 이 마가협은 아니 도시재생 사업이 다 받았는데요. 8개 공간 중에서 3개는 사용 수익 허가 방식이었고요. 나머지 5개는 관리 위탁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나왔던 거예요. 나와서 중립창고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없어졌어요. 예산이. 그래서 5개 공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개 공간 다 날아가고 3개 공간 사용 수익 허가를 하고 있는 공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사실 저도 많이 보다 보니까 관리 위탁이 처음엔 좋은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정말 다 닦아놨는데 우리가 그 공간을 계속 운영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왜?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지원금이 나오니까. 보조금이 나오니까 꼭 굳이 여기가 아니어도 왜 여기다가 주느냐. 주민들이 만든 사업이니까요. 이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지역의 사용 수익 허가 방식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안정적 초반은 좀 힘들지만 안정적으로 그 건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은 사용 수익 허가 방식이 좋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제 관리소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집수리도 하시고 그래서 이 공간 되게 좋죠. 이 공간 지금 없어요. 못 쓰고 있습니다. 돈 없고 서울시가 왜 너네가 하냐 해서 이제 다 가져갔어요. 서울시가. 지금은 카페하고 그 공부방 렌탈하는 거하고 3개밖에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화도 교동 재미집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사례로 소개를 드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를 사례를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도시재생 사업은 아니고요. KT가 투자를 하는 곳이고 강화군이 KT 자금을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기가 마을 땅이고요. 마을 땅 위에다가 이제 KT가 기가하우스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 건물을 지어주고 나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저를 불러서 저도 갔습니다. 갔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고 황당했고 어떤 상황이었냐면 주민분들은 이 건물을 KT가 지어주고 우리한테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고 주민들은 주면 건물만 주는 게 아니라 돈도 준다고 생각한 거죠. 그냥 가서 운영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은 그래 뭐 우리 뭐 저기서 뭐 고추장 깡깡이도 해보고 뭐도 해보자 이런 이제 들뜬 마음으로 이제 있으신 상태에서 제가 갔는데 KT 담당자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 건물을 이제 활용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그것에 컨설팅해 주실 분이 저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주민분들이 갑자기 아니 근데 우리가 왜 수익 사업을 해야 되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만 주는 거지 다른 거 주는 건 없습니다. 운영을 하셔야 돼. 그랬더니 주민들이 그때부터 이제 완전 뻥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여기 전기요금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럼 광화문에서 안 대주는 거냐. 네, 없습니다. 그런 예산은. 그랬더니 이제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저는 나왔어요. 제가 컨설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뭐 합의되시면 다시 불러달라고 하고 저는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2개월 만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그때는 주민 대표님이 연락이 와서 제가 다시 갔는데 그간의 상황을 들어보니 어떻게 정리돼서 주민이 다시 하시겠다 한 거냐면 여기 건물이 어때 보여요? 괜찮죠? 네, 예쁩니다. 잘 지어놨어요. 가서 보면 2층에서 저기 테라스 앉아서 저희가 카페거든요. 보면 쫙 이게 넓은 들판이 있고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이 건물을 탐내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서울에서 공간을 공유하고 쉐어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기업이 광화문을 찾아왔어요. 담당자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듣고 온 거예요. 주민들이 안 한다고 하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한테 위탁을 주면 우리는 월세도 내겠다. 광화문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KT 입장에서는 얹잖아요. 왜? 우리가 기업 사회공헌 사업을 했는데 오늘 기업이 이걸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사회공헌 사업 어디 가서 마케팅을 하냐. 우리는 이런 한 거에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한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소식을 이제 KT가 주민들한테 이제 전달을 합니다. 사회공헌 팀장님이 불러놓고 아니 다른 데서 와서 한다고 한다.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망해도 내가 망해야지. 망해도 우리가 해야지. 무슨 소리. 누구를 준다는 거냐. 이건 땅도 우리 거다. 이게 땅의 소유가 마을 땅이거든요. 그럴 수 없다. 해서 주민들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이제 저를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마을 기업을 할 수 있는 컨설팅 해드렸고 주민분들이 또 십시일반 자부담 1,000만 원도 모아서 마을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무상으로 받고 협약 체결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만으로는 비즈니스가 안 나오니까 당시에 행안부에 주민들이 만든 게 마을의 공유 공간인데 그 공간을 뭔가의 주민 서비스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리모델링을 해주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또 추가로 받아서 여기는 마을 창고였거든요. 이 창고를 교동 스튜디오라고 해서 옛날 그 교복, 옛날 교련복, 옛날 교복 이런 걸 빌려주고 사진을 찍어주는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을 했는데요.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얘기할 때 컨설팅 받으셨던 분들은 남자분들이셨는데 실제 사업을 하려고 시작하니까 여자분들만 남았더라고요. 네, 사모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사장님, 이사님들은 다 남자분이신데 일하시는 주민분들, 조합원들은 다 여자분이셨어요. 여기 회색 조끼를 입으신 분들인데 제가 그때 그래서 과감하게 다 바꾸라고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임원을 해야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 농촌 사회에서 제가 또 이제 한 이슈가 안 됐겠습니까? 무슨 소리 막 이렇게 하셨는데 하다 보니 불편하신 거예요. 본인들도. 왜냐?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인감도장도 갖다 줘야 돼. 뭘 할 때마다 내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이사장, 사무장을 다 맡고 있고요. 이 여자분들이
이 여사님들이 교동 스튜디오에 2명, 그리고 카페 여기 체험존에 3명, 5분이 일을 하시게 됐는데 1년 반 동안은 한 푼도 못 받으셨죠. 거의 봉사 하다시피 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슈는 여기가 수익 모델이 됐다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여기에 이 제비집을 통해서 여기가 원래 대룡시장이라고 하는 옛날 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장이 정말 오래된 시장이고 옛날에 1박 2일에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거의 장사하시는 데가 제가 컨설팅 갔을 때만 하더라도 5-6개? 거의 다 문을 닫았었어요. 근데 이거 생기고 나서요. 시장이 3배로 커졌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와서 카페하고요. 이제 여기 강화 교동 제비집 검색하시면 흔히 이제 많은 블로그나 뉴스를 접하실 수가 있는데 상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그 상가들의 값도 올라갔겠죠. 네. 그래서 여기 가시면 제가 그냥 팁 하나만 알려드리면 이 건물 옆쪽으로 그 로컬 푸드 매장이라고 하는 게 큰 게 있어요. 다음에 가시면 여기도 이 마을의 주민분들이 만드신 건가라고 생각하실까봐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외부에서 서울에 계신 분이 들어와서 로컬푸드 매장 엄청 크게 하시는데 사실 로컬푸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갈등이 생긴 제일 첫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이 대체로 하시는 업이 뭐냐면 농업이에요. 농업 중에서도 쌀이에요. 강한 성쌀이 유명하잖아요. 다 쌀농사를 지으시는데 강화쌀이라고 하는데 마을 주민들 걸 하나도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푸드라고 써놓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거기랑. 그래서 나머지 상인분들이랑은 전혀 다툼이 없는데 그 로컬푸드 매장이랑은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가시면 로컬푸드 매장은 이용하지 마세요. 실제 거기랑 전혀 상관없는. 정말로 이름을 교묘하게 여기랑 상관 있는 것처럼 해놨어요. 누가 봐도 여기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좀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지역 자체가 예전에는 1박 2일 때문에 한동안 조금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왔던 관광차들이 다 볼 거 없어. 그러고는 다시 찾는 관광지가 아니었는데요. 지금은 주말 되면 이제 코로나 직전까지 거의 몇 킬로씩 줄을 섰었어요. 관광버스가. 지금 다시 이제 좀 다시 재개가 되고 있고요. 이 교동 스튜디오에서만 연간 1억 5천에서 1억 8천씩 고정 매출이 발생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여기 주민분들은 코로나 2년만 힘들었어요, 사실. 마을기업 1년차, 2년차, 3년차 다 받고 우수 마을기업으로 행안부 지정되셔서 7천만 원 상금도 받으시고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애초에 안 했다면 주민분들이 안 했다면 얼마나 후회하셨을까요? 네. 그리고 여기는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명주길이라고 하는 신남이 명주라고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곳인데 여기는 마을 주민분들끼리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셨어요. 네, 주도한 조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덕정에도 다양한 협동조합도 있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파란달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었습니다. 여기 동네를 조금 바꾸는 역할을 좀 했는데요. 아마 마을 간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런 역할을 한다면 정말 상권도 살고 우리 지역이 전체적으로 변화되는 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설명은 좀 긴데 어쨌든 여기가 만든 건 마을 해설사, 마을 사진사, 선생님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 연령이 65세에서 70세 초반 이제 어르신들이 마을 해설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사진사로 또 활동을 해주십니다. 여기는 가면 신남의 명주 나들이라고 하는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 연차예요. 근데 이 사업이 되게 성과가 좋고 유명해지면서 강릉시가 내년부터는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뭐냐, 15,000원을 내면 지도하고 요 쿠폰을 줍니다. 저희도 이제 마을 주민분들하고 같이 가서 투어를 했었는데요. 15,000원 내면 여기에 들어있는 쿠폰이 뭐냐면 1,000원씩 이렇게 뜯어지는 쿠폰이에요. 제가 15,000원을 내고 이 쿠폰북을 받으면 안에 지도를 다 펼치면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상점이 나와요.
상점 지도의 위치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이 15,000원 쿠폰을 가지고 그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 온 관광객은 이 마을을 방문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1인당 15,000원 무조건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어를 듣고 싶다 하면 투어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마을 해설사 선생님한테 신청하면 인원 수에 상관없이 5만 원이에요. 한 명이 와도 5만 원, 20명이 와도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어떻게 수익을 나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5만 원을 내면 50%는 본인이 가져가시고 50%는 협동조합에 수수료로 납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 주말에 4-5팀씩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담장 없애는 사업들도 마을 투어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리고 마을의 사람들이 북적거리기 시작하니까 뭐가 달라졌을까요? 집값도 달라졌죠. 그리고 여기에 자녀들이 다 출가해서 서울에서 살거나 이렇게 있던 자녀들이 돌아와서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카페를 하거나 그 책방을 하거나 이런 집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동네가 완전히 바뀐 거죠. 예전에는 진짜 어르신들만 사는 동네였는데 그리고 여기는 서울 방앗골 사람들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영상으로 여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5시간까지 렌탈이 가능한데요. 그렇게 해서 1시간에 10,000원을 받아요. 그리고 네이버 예약 시스템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최소한의 인력이 어쨌든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 공간은 되게 재밌는 거가 여기가 굉장히 작아요. 엄청 좁습니다. 한 3평도 채 되지 않아요. 여기가 원래 뭐였냐면 재래시장 앞에 있는 떡볶이집이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없어요. 여기 화장실이 없는데 여기 이 후암주방을 여기 있는 재래시장 상인분들 그리고 앞에 있는 카페가 엄청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여기는 자기 친구들하고 와서 혹은 군대 가는 남자친구 이렇게 맛있는 저녁 해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렌탈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어디를 이용하냐면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화장실을 이용해요. 카페 사장님이 완전 대박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밥 해먹는 재료 있잖아요. 다 여기 시장에 와서 재료를 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대부분 젊은 MZ세대,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차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바리 마트에서 사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재래시장 가서 재료를 사서 먹으니까 재래시장에서도 이 후암주방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여기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진짜 좁아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요즘 친구들이 저런 MZ세대들이 저런 활동을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저희 추진 일정입니다. 발기인과 설립동의자 모집을 할 건데요. 지금 발기인 모집 기간 중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12월 1일 다음 주 설명회 때까지 발기인 모집을 할 건데요. 발기인은 협동조합 설립에 있어서 앞장서서 설립을 구상하고 정관 사업계획안을 작성해서 협동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자가 발기인으로 자격이 1차적으로 주어지시고요. 두 번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거리낌 없이 제출이 가능하신 분,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이 가능하신 분, 기획 워크숍 일정에 모두 참여 가능하신 분. 저희가 4번의 워크숍이 있을 건데요. 굉장히 힘든 여정이 있을 겁니다. 그 워크숍 일정에 다 참여가 가능하셔야 하고 도시재생 사업에 이해도가 있으셔야지만 발기인에 참여하실 수 있고 발기인은 이 설립의 T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분들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저희가 발기인을 모집을 할 거고요. 5분 이내로 지금 생각하고 5분 이상 죄송해요. 5분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5명. 그게 2명, 3명이 더 플러스 되는 것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많은 건 저희가 운영이 되게 어렵고요. 이후에 행정 소멸 도장 찍는 것만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주민분들이 합의해서 발기인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 접수는 현재
현장 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만 받습니다. 온라인 접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 센터에 가셔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는 경우에만 가능하시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못하면 그럼 난 조합원을 못하는 건가? 아닙니다. 설립 동의자라고 해서 이분들이 만든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받고 나중에 실제로 조합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설립 동의자,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설립 동의자가 됩니다. 그러면 같이 총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정별로 좀 말씀드릴 건데요. 모집 기간은 12월 8일부터 12월 20일 길게 드릴 거고요. 11월 24일 오늘 1차 설명회가 진행이 됐고요. 12월 2일 다음 주 2차 설명회가 진행이 됩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동시적으로 발기 모집이 진행이 되고 12월 6일부터 6, 7, 하수 이틀에 연속적으로 발기 워크숍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2번 그리고 설립동의자 모집에 들어갑니다. 자, 이때 중간에 설립동의자 모집을 하는 이유는 정관과 사업의 종류가 확정이 되면 설립동의자 모집이 가능해집니다. 정관도 없고 뭐 할지도 모르는데 설립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럼 나는 여기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을 거고요. 접수받는 기간 동안에 발기인분들은 또 일을 해야 됩니다. 12월 13일, 12월 14일 이틀에 걸쳐서 사업계획서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신청서를 내려면 세부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워크숍을 3, 4에 걸쳐서 13, 14에 걸쳐가지고 이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사업계획서 만들어지고 정관 만들어진 거 나는 창립총회 가서 듣기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기간을 저희가 시간 하나 더 드릴 건데요. 12월 22일 날 만들어진 사업계획과 정관을 토대로 해서 설명회를 한번 더 할 겁니다. 이때는 설립 동의서를 작성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건데요. 어떤 걸 중심으로 할 거냐면 정관 그리고 사업계획서 공유해서 알려드리고 궁금한 거 질의응답 다 받고 그리고 중요한 건 창립총회 때 엉뚱한 얘기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의견 청취서를 서면으로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의견이 없으셔도 의견 청취서를 제출을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총회가 가능하고요. 총회는 지금 현재는 이 발기인분들하고 사실 다시 논의를 해야 하겠지만 1월 5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가 1월 첫째 주에 무조건 인가서를 제출한다 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서 받고 창립총회 공고 내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1월 5일 정도에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6일날 그 다음날 바로 인가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실무단이 있을 건데요. 그 실무단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시뮬레이션 사업을 해보는 거죠. 이 사업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할 건데요. 여기까지가 저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명회 1차 진행 내용이었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좀 메모해 두셨다가 2차 설명회 때 좀 같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조금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니면 난 절대로 못 풀리는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 한 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고. 도로시아 컴퍼니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네, 저 그러면 도로시아 컴퍼니는 총회하고 관리까지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사업까지 전부 다 관리를 갖다 해주기 위한 그런 매개체 과정을 해주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설립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시뮬레이션 과정 그리고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자금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까지 사업계획서 작성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 작성은 우리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막연한 거가 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파출소를 갖다가 다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하는 그걸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저 재생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그 건물을 중심으로 네. 저 사업 계획서 써내야 되는 건지 아. 그것에 대한 기준이 네. 지금 우리가 별로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아, 네. 그거는 이제 여기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협의체라고 하는 그 몇 년간의 활동을 해오신 주민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사실 계획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고 그 사업들과 이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또 다시 계획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건물 기반이 아니더라도 수익 모델이 가능한 사업이 있으면 주민들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죠. 현실성 있는 사업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주민들이 한 그 그룹이 있다면은 네. 결국 발기인이나 임원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데 네. 일정 정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사업에 이 지금까지 해온 과정에 같이 해오지 않으신 주민분이 여기에 결합이 돼서 진행하기에는 사실은 촉박한 일정상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교육과 컨설팅이 이 마을에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은 가능하고 그런데 사업계획에 직접적 참여는 아니지만 설립 동의자로서 내가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아 이런 걸 하시는 거구나 그런 공감을 해주시면서 이후의 사업을 같이 결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기인 임원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총회를 통해서 정당한 방식으로 선출을 할 겁니다. 선출은 주민분들이 하시는 거고 다만 아무래도 여기서 주민협의체 활동이나 이런 활동 많이 해오신 분이 주축이 되긴 할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여기 그 3, 4년 동안 지금 우리가 그 활동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마간업이 창립이 된다고 이제 그 그거를까지 가겠는데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뭐 복잡해요 사실상.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봐서는 그 프랜카드를 붙여놓고 그런 것 같은데 네. 그 왜 붙였어요? 그거는 국토부에서 응. 저희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할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을 내에 홍보하지 않고 하면 안 돼요. 어차피 3, 4년 동안 교육을 받고 네. 그 사람들은 뭐 시간이 나서 와서 교육받는 겁니까? 시간을 쪼개가지고 와서 네, 교육받고 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네, 네.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절차도 보면 엄청 복잡해요. 네. 그리고 이거 마감협회 창립을 해가지고 무슨 뭐 우리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네. 공사부터 하는 건데 네.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복잡한 건 정말 저도 제발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법정들이 제가 이제 정해져 말씀드린 있어서 게 네. 그거예요. 현재까지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왜 붙였냐 이거지. 어차피 여기서 3, 4년 붙이지 동안 않으면 저희가 설립을 못해요. 3, 4년 동안 네.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서로 네. 올려놓고 해서 이거를 갈 텐데 네. 그냥 그거를 해가지고 위지에서 그런 문의가 내가 지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네. 또한 선생님 과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민들이 3, 4년 고생해서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분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생겼을 때 아 저분들 저렇게 고생해서 만들었네 무슨 라고 대학 하는 것에 무슨 협상성을 대학 가질 수 있어요 선생님. 저번에 교육을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많이 받으셔. 무슨 분들 계시죠? 대학교 네. 해가지고 받고 그래서 내가 그거 광고를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기존에 이런 그 재생 사업을 교육받고 네. 진행해왔던 그 핵심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 네, 있습니다. 저는 네. 어떻게 알고 왔냐면 이걸 갖다가 설립을 위해서 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네. 이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합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갖다가 광고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서 이제 이게 좀 내가 좀 만약에 지식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도움될 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왜냐면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거는 말씀하신 대로 복잡하거든요. 저거는 네. 절차 자체가 경험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왔는데 이거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종의 이거는 요식행위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뭐 요식행위라고 또 볼 수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선생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선생님도 오늘
오늘 처음 오신 걸까요, 혹시? 네. 처음 봤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보는 주민분들이 사실은 오늘의 설명의 핵심이긴 합니다. 조합원이나 발기인으로 와달라는 요청이라기보다는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조직체가 있는데 그 그러면은- 조직체의 이력을 같이 그러면은 알자라는 그걸 겁니다. 갖다가 그렇게 네. 광고하면 안 되고 사업 계획을 갖다가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저희가 정관에 발기인을 대해서 그렇게 모집하고 그러면 있어요. 그렇죠. 네. 정관을 갖다가 나름대로 작성할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있는다든가 그런 식의 문구를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전히 이거는 설립 과정에 이런 걸 설립하려고 그러면 설명의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네. 왜냐면 기존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는 3, 4년 동안 여기서 교육받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네. 저는 제가 아무리 잘 하고 있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그동안 노고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신 분들은 발기인이나 이런 분들로 주축이 돼서 오시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주민분들이 조합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방성의 원칙으로 한다고. 그게 국토부가 이렇게 하는 과정이 없이 설립된 마을관리 사업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요식행위는 아닙니다. 마을관리 사업에 조합원 가입은 언제든지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의 사업을 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같이 하는 과정들을 많이 경험하고 하시면서 마을의 주민으로서 살고 계시다면 이후에 조합원으로서 설립 동의자로서 들어오셔서 지지하고 도와주시면서 마음으로 지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 공간에 예를 들면 서비스나 뭔가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소비자 조합원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사업들도 할 겁니다. 지역의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민들이 이제 이후에 발기인 설립되고 하면 이제 만들어질 건데요. 저희가 기존에 마을 내 생협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있는 이런 생활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들에서 조합원만 할인가를 주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저희도 마을의 주민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거고요. 생산자 조합원만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주민들이 모이는 조직체여야 한다라는 게 조건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한 단일한 조합원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저희 못 만듭니다. 소비자 조합원도 들어와야 되고요. 후원자 조합원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설명회를 하는 거고요. 이제 중추적 역할을 하신 분들은 생산자 조합원으로서 활동하실 겁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사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실 거고, 소비자 조합원, 후원자 조합원 지역에서 들어와 줘야 되는 거가 사실은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설명회를 하는 거고요. 그분들만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오늘 아시게 됐다면 저희가 수많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수많은 시간 동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지역의 주민분들이 사실 몰라요. 이게 생겨도. 근데 많은 지역의 주민분들이 소비자로서 들어와 주셔야 되고 지지해주는 많은 주민들이 있을 때 이게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설명회입니다. 네. 이제 이런 오해도 사실은 설명회 때 푸는 과정입니다. 네. 총회 이후에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발기 저거 하시고 임원 구성하고 그동안 하신 분들 그 이후에 그런 거 하셔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국토부에서 인가가 안 난다니까요. 마무리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로고사는